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모두 하나의 힘입니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85살의 노인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어느 날 자신의 며느리에게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다툼도 없었고 만류도 없었으며 해명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짐가방을 든 채 아파트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죄인처럼. 하지만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그의 손녀가 그의 손에 몰래 쪽지 한 장을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7글자.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는 쪽지를 본 그 순간 놀랍게도 뒤돌아 떠나버렸습니다. 모두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7글자에는 대체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손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노인은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왜 갑자기 반격을 결심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서막이자 한 노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이밀천입니다. 올해 85살입니다. 저희 집 같은 오래된 빌라에서는 계단이 여전히 시멘트로 되어 있고 주방은 언제나 후덥지근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눈을 뜹니다.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 이 늙은 뼈가 더 오래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습관 때문입니다. 제가 은퇴한 해부터 아침 식사 준비는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흰쌀밥에 계란국, 그리고 간단한 계란 프라이 하나. 소연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부쳐주는 계란 프라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노른자가 흐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학원에 다니느라 바빠졌고 저녁 식사 때도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립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나 싶어보면 귀에는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의 세상이 있는 법이죠. 저는 늙었으니 그들에게 짐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양미숙은 제 며느리, 그러니까 민준이의 아내입니다. 돈 관리, 집안 대소사를 모두 책임지죠.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집안의 실권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평소보다 식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는 밥을 넉넉히 하라고 하더군요. 특별히 갈비찜과 족발조림까지 사왔습니다. 손님이 오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아버님은 묻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저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뚝배기는 제 손에 가장 익숙합니다. 불 조절과 물의 양은 제가 정확히 맞출 수 있죠. 밥을 짓다가 국물 맛을 살짝 봤습니다. 맛이 괜찮더군요. 간도 딱 맞았습니다. 아마 어느 친척의 생일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는 무려 7가지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외투를 소파 등받이에 걸쳐놓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양미숙은 주방을 정리하며 제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가서 앉아 계세요. 길 막지 마시고요. 저는 창가 가까이 상석에서 좀 떨어진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이 집에는 누구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민준이, 오른쪽은 미숙이, 왼쪽은 소연이 자리입니다. 저는 보통 가장 끝에 있는 등나무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 다리가 살짝 삐걱거리는 의자죠. 7시가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척 2분이 오셨습니다. 미숙의 친척인 외사촌 형님 내외였습니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예전에 집에 왔을 때도 그다지 인사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살갑더군요. 들어오자마자 민준이에게 오랜만이라며
사업은 잘 되냐고 물었습니다. 어이구, 자네 아직 정정해 보이네. 제가 일어나 차를 따르려고 하자 미숙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어른 시중 들게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요. 그녀의 말에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요리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평소에는 국 하나에 반찬 3가지가 전부인데 오늘은 조림의찜 그리고 생선구이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생선인지 저도 모를 정도로 기름지고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연이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생선 뱃살을 좀 얹어주려고 젓가락을 뻗는 순간 그 아이는 자기 젓가락으로 잽싸게 그 부위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제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 저는 멋쩍게 웃으며 젓가락을 거두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이 가끔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외에는 미숙이가 계속해서 화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시선이 자꾸만 거실장 서랍 쪽을 향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왼손 손가락이 식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톡, 톡, 톡. 가볍지만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제 마음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어떤 밥상 분위기를 못 겪어봤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마치 연극의 시작을 기다리는 자리 같았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미숙이가 갑자기 일어나 거실장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휴지를 꺼내려는 듯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빨간색 플라스틱 파일을 꺼내 탁 소리를 내며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경종을 울리는 것처럼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막 집으려던 두부조림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충분히 오래 사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확실히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미숙이는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접힌 자국이 있는 오래돼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가락으로 사진을 집어들고 제 앞으로 걸어오며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좀 보세요. 누구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 짙은 색 외투는 기억납니다. 30몇 살 때 산 것이었죠. 옆에는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한 살이 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제 목소리가 조금 잠겨 나왔습니다. 미숙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저희더러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시려면 먼저 이거부터 설명하셔야죠. 혹시 밖에서 몰래 낳은 자식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외사촌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임서방.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아버님, 그동안 민준이가 유일한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렇죠. 미숙이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죠? 저는 고개를 돌려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입술만 2번 달싹일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진 예전에 본 적 있다. 이 여자도 기억나. 하지만 네가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미숙이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온 가족을 거짓말 속에 살게 하셨으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네요. 저는 그녀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났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아이가 아버님 자식이 맞는지 아닌지만 대답하세요. 그녀의 한마디는 칼날처럼 밥상 분위기를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음식은 아직 따뜻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국을 마셨고 어떤 이는 헛웃음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 두 외사촌은 오히려 자세를 바로잡고 마치 제가 자백하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 내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사진은 진짜지만 말은 네가 지어낸 거다. 미숙이가 쯧하고 혀를 찼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입이 아주 굳으세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버님은 수년간 저희 집에 얹혀 사셨어요. 매달 공과금이랑 식비도 내드려야 하고 방까지 내드렸죠. 저희 집안의 어른이라고 하시지만 대체 무슨 자격으로요? 무슨 자격으로라는 세 글자를 들었을 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제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던 말이었지만 설마 그녀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조용히 무릎 위로 거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며 몸의 모든 온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대출금은 저랑 민준 씨가 갚았고 명의도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님은 그저 잠시 머무시는 것뿐이에요. 수입도 없으시면서 매달 전기세, 수도세만 해도 몇십만 원이 더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드릴 만큼 해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식탁 위에 누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나가마. 이 집은 너희에게 주겠다. 내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가마. 아버지. 민준이가 마침내 한마디 했지만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미숙이가 먼저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모질어서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마땅히 마주하셨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축하지 않았고 아무도 충동적으로 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이들은 저를 제외하고 모두 구경꾼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짐 싸겠다. 제 방으로 돌아올 때 발걸음이 허둥지둥했습니다. 이 방은 이 집에서 저의 마지막 영토였습니다. 채 3평도 되지 않는 공간, 벽 한쪽 구석에는 아직 수리하지 않은 곰팡이가 있었고 싱글 침대 하나와 2단 철제 옷장, 그리고 낡은 선풍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선풍기. 바닥에는 오래된 꽃무늬 타일이 깔려 있어 밟으면 살짝 서늘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낡은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나무 냄새와 나프탈렌이 섞인 냄새. 바로 제 자신의 냄새였습니다. 옷장을 열어 아직 입을 만한 외투 3벌을 꺼내 두꺼운 것 2벌과 얇은 것 1벌을 골랐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었고 밤에는 추우니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옷장 안에는 손녀가 어릴 때 그린 그림 몇 장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잘 싸서 가방 밑바닥에 넣었습니다. 가방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산 것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캔버스 가방으로 모서리 몇 군데가 달아해졌고 지퍼가 조금 뻑뻑해서 힘껏 당겨야 했습니다. 저는 쭈그려 앉아 지퍼를 열었습니다. 바닥에는 누렇게 변한 신문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26년 전 조선일보였습니다. 그 해가 아내가 막 세상을 떠났을 때였죠. 옷가지를 정리하며 오후 내내 울었습니다. 이 가방을 마지막으로 열었던 것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때였습니다. 저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모두 흑백 사진이었고 어떤 것들 뒤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천천히 쓴 글씨였습니다. 민준이 1살, 처음 걸음마 떼던 날,
소연이 100일, 할머니를 쏙 빼닮은 미소. 저는 사진을 보며 옷소매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직 걷지 못하는 민준이를 제가 안고 있었고, 아내는 제 오른쪽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미숙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이었죠. 저는 이 사진을 특별히 빼내어 가방 맨 위에 놓았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기억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이 방에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마치 조용한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혀 가방 지퍼를 잠그려 할 때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박소연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말하지도 않고 아래 십수를 깨물며 분홍색 외투 소매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키가 많이 컸더군요. 이제는 제법 소녀티가 났습니다. 더 이상 제 기억 속에 이야기를 해달라며 조르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웃어 보였습니다. 밥은 다 먹었니?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짙은 회색 외투를 걸쳤습니다. 고개를 숙여 지퍼를 올리려는데 무언가 제 주머니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거의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제가 움찔하자 그 아이는 반발짝 물러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열어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할아버지를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이 집에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 아이는 몸을 돌려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히지 않고 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틈새로 바람이 불어와 벽에 걸린 달력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그 외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이제 부드럽고 묵직한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방을 나설 때 바퀴 소리가 낡은 타일 바닥 위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 떠남에 박자를 맞춰주는 듯 했습니다. 거실불은 아직 켜져 있었고 식탁 위의 음식은 치워지지 않았으며 그릇과 젓가락도 그대로였습니다. 양미숙은 소파에 기대 스마트폰을 넘기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 두 외사촌은 땅콩을 까면서 제가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처럼 저를 보았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숙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짐은 다 챙기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비가 올 것 같네요. 저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침묵을 택하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문가에 서서 입을 열려는 듯 했지만 입술을 달싹이다 멈췄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아내에게 거역하지 못했죠. 저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시릴 뿐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 낡은 빌라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고 문조차 닫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깨끗한 작별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제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던 것처럼 계단의 등 하나가 고장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방이 계단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무릎 관절 소리와 섞여 마치 두 늙은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1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 그림자 속에서 빗줄기가 비스듬히 빽빽하게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공동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곧장 옷깃으로 파고들었고 비가 땅에 부딪히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현관 아래에는 물이 조금 고여 있었습니다. 옆집 시바견이 계단 입구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제가 가방을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고 낑 소리를 냈지만 짖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아래로 나와 공용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제법 굵어서 이대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 젖고 싶지 않았고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발치에 가로로 놓고 한 손을 그 위에 얹고 다른 손은 짙은 회색 외투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쪽지는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열면 그 말이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켰습니다. 낡은 폴더폰 화면에는 거미줄 같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연락처 맨 위에 있는 이름은 정남이었습니다. 성은 저장하지 않고 이름만 저장해 두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다, 일천이. 어이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반가움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기침을 한 번 하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밤에 자네 집에 잠시 가도 되겠나? 전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와. 지금 바로 만두 끓일게. 집에 무슨 일 생긴 거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서 얘기하마. 전화를 끊자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하늘가의 마지막 노을빛마저 비에 가려진 것 같았습니다. 황정남은 부천의 오래된 동네 2층에 살았습니다. 아래층에는 30년 된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었죠. 계단에는 낡은 시대의 방화 표어가 붙어 있었고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제가 가방을 끌고 올라갔을 때 그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 빠진 러닝셔츠 차림에 손에는 아직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네 그 가방 소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끄럽구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인 줄 알았지. 저도 웃었습니다. 아직 숨이 고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자넨 정말 변한 게 없구나. 내가 왜 안 변해? 자네보다 조금 천천히 늙을 뿐이지. 그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가방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나무 식탁과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접이식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식탁 위의 물건들을 한쪽으로 치우며 말했습니다. 우선 앉아. 만두 끓여올게. 제가 앉았을 때 냄비에서 이미 끓는 물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끓여준 것은 냉동 만두였습니다. 피는 두껍지만 씹으면 뜨거운 육즙이 터져나오는 만두였습니다. 국물도 한 그릇 더 끓였어. 멸치로 육수 내고 미나리도 좀 넣었지.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아까 집에서 먹은 그 상차림보다 훨씬 단출했지만 저는 그 어떤 식사보다 편안하게 먹었습니다. 자네 아들 일은 예전에 들었었지. 그때 자네가 민준이 데리고 와서 사업 자금 빌리러 왔을 때 그 녀석 이제 막 제대했을 때였잖아. 황정남이 말하며 그릇에
남은 마지막 만두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자네 눈에는 온통 아들뿐이었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그놈 눈에는 마누라밖에 없어. 그는 대꾸 없이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여긴 소박하니 그냥 자네 집이다 생각해. 소파 저쪽에 이불 깔아줄 테니 잠 안 오면 저기 찬장 뒤져봐. 라디오랑 헌 신문이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황정남이 하품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전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낡은 소파에서 괜찮겠어? 허리 아플 텐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푹신한 게 딱 좋아. 사실은 딱 좋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소파는 벽에 붙어 있었고 저는 가방을 옆에 가로로 놓아 칸막이처럼 사용했습니다. 몸을 옆으로 누워 희미한 햇볕 냄새가 나는 낡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코 속에는 세제와 세월이 섞인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아직 그치지 않고 창틀에 떨어지며 마치 누군가 북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간간히 지나갔습니다. 마치 도시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사진과 미숙이, 식탁에 남겨진 음식, 그리고 소연이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외투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 쪽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몸을 일으켜 탁자 옆 작은 등을 켰습니다.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심장이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 했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양원 가지 마세요. 7글자, 서명은 없었지만 저는 한눈에 그 글씨가 소연이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제게 생일 카드를 써준 적이 있었고 장문 숙제 초고를 가져와 고쳐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요자를 쓸 때 항상 획 하나를 더 긋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려 했는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심지어 그 아이는 제가 모욕을 삼키며 가장 싸고 깨끗한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 이 집이라는 도시에서 스스로 퇴장하는 것을 선택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쓴 이 문장은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고 그들이 후회할 거라는 말도 아니었으며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 가지 마세요였습니다. 이건 아이가 할 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진이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난 것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이 저를 시험하고 운이 나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쪽지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저의 무감각한 껍질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등불 아래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간파당한 것이 아니라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왔다고? 황정남이 뜨거운 차 2잔을 들고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소파 위에 낡은 신문을 치우고 다른 손으로 차를 건넸습니다. 그는 체크무늬 잠옷바지에 얇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습은 느슨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진이 누구인지 설명도 안 하고 그 여자 알아. 예전에 공장 격리과 직원의 동생이었어.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젊었을 때부터 알았지. 자네는 뭐든지 속으로 삼키는 사람이야. 분노도, 손해도, 억울함도. 그때는 자네 아내가 있어서 좀 싸우기라도 했지. 그 사람이 가고 나서는 입을 닫는 법을 배웠어. 저는 찻잔을 쥔 채 손 안의 온기가 천천히 손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물어야겠어. 이 일이 너무 절묘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의 말투는 부드러워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사진이 하필 이때 갑자기 나타나고 마침 친척들이 와 있고 자네 아들이 있고 손녀가 옆에 앉아 있고 집안 조명도 딱 좋았지. 그리고 자네는 쫓겨나고 온 식구에게 죄인 취급을 당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천아, 우리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나. 자네 며느리 머리 나쁜 여자 아니야. 사진을 들고 자네를 고발하고 쫓아내려 했다면 이런 계산을 안 했을 리가 없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했습니다. 내가 자네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문서부터 찾아내겠어. 은행 통장도 확인해보고. 자네 혹시 남들에게 말 안 한 거 더 있지 않아? 예를 들어 자네 아들 사업 시작할 때 도와주면서 무슨 계약서라도 쓴 거 없어? 자네가 그걸 어떻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황정남이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자네가 나한테 1,000만 원 빌리러 왔을 때 내가 돈 어디다 쓰냐고 물었더니 아들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잖아. 뭐 쓴 거 있냐고 물으니까 별거 아니고 그냥 투자 약정서 하나 썼다고 했지. 자네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돈 문제는 절대 흐릿하게 넘어가지 않잖아.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약정서 몇 년 동안 낡은 책장 틈에 끼워뒀어. 감히 꺼내지도 못했고 그들이 아직 기억하는지도 몰랐지. 자네가 꺼내지 않으니 그들은 자네가 잊었다고 생각했겠지. 황정남의 말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자네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스스로 걸어 나온 거야. 이게 한 발 물러서면 넓은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스스로 증거를 포기한 꼴이야. 저는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천아,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나 할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나이에 힘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생각 없는 게 두려운 거야. 자네 지금 아직 머리가 맑고 손발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아직 죽지 않았다는 충격을 좀 줘야 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 말은 꼭 내가 무슨 아이언맨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더니 갑자기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야. 한 번쯤은 비장의 술을 남겨두는 법을 배우라는 거지. 밤이 깊어지고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황정남은 이미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끄지 않아 온 집이 낡은 스탠드 조명 아래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열고 소연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 번호는 익숙했지만 지난 몇 년간 제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 아이는 이모티콘 몇 개를 보내거나 식사할 때 무심코 몇 마디 말을 건네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사이는 냉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서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언제 진정으로 대화가 필요한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그 아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방금 깬 것 같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기다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하지 않고 그저 그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다. 네. 그 쪽지 받았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잘못하면 하던 버릇이었죠. 왜 그런 말을 썼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혼자 그런 곳에 가는 게 싫었어요. 그 아이의 말투는 느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고르고 또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쫓아낼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진에 대해 알고 있었니? 저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번에는 5초를 기다린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든 걸 안다고는 감히 말 못해요. 하지만 엄마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건 알아요.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저는 애써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니? 그 아이는 숨을 들이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으실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절대 그들을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항상 자신을 먼저 탓하시잖아요. 그 말은 바늘처럼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니? 방에요. 그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저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학교 끝나고 나올 수 있니? 예전에 네가 자주 아이스크림 사 먹던 그 편의점 앞에서 보자. 알고 싶은 거 다 물어보세요.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원래 할아버지가 물어보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주해줄 사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낡은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옆은 그 아이의 중학교 후문이었죠. 벽에는 아직도 즐거운 학습, 자율적 성장이라는 빛바랜 모집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수년을 봐왔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발치에는 여전히 가방이 있었습니다. 마치 늙은 개처럼 저는 한 손으로 가방을 잡고 눈은 계속해서 골목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왔습니다. 학교 체육복 차림에 머리는 아직 따은 채였습니다. 얼굴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팥빙수를 그 아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녹기 전에 한 입 먹어라.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은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있잖아요. 이 가게 예전에 엄마도 저 자주 데리고 왔어요. 어릴 땐 할아버지가 단 걸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몰래 혼자 자주 오셨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늙으면 찬 거 많이 못 먹어. 이가 시려서. 그래도 가끔 몰래 먹는 게 뭐든 제일 달지. 그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초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전화 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사실 계속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혹시 뭔가를 이미 알고 계신데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네가 그 쪽지를 주기 전까지는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 진실을 들으실래요? 그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먼저 너무 상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말을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비밀번호를 풀고 앨범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증거 사진. 제가 낯선 여자 옆에 서 있고 여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원본 사진을 찾았어요.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진짜예요. 하지만
배경이랑 그 여자는 나중에 합성한 거예요. 그 아이는 사진을 확대하고 제 왼쪽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림자가 겹쳐 있어요. 빛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자의 그림자는 가로로 져 있는데 할아버지 그림자는 비스듬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인터넷 이미지 사이트에서 캡처한 원본 사진이었습니다. 똑같은 여자와 아이. 다른 점은 그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완전히 낯선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 사이트에서 찾았어요. 업로드 날짜는 6년 전이에요. 아이?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순간 마음속에는 가짜라는 두 글자만 남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명을 씌운다는 거구나.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 엄마가 최이모라는 친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엄마가 자기 핸드폰에 대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이제 드디어 글을 내보낼 수 있겠다고요. 제 녹음기로 녹음해뒀어요. 그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지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불타는 석탄 조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할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 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판은 할아버지 스스로 버린 게 되고 재산은 엄마랑 상관없는 일이 되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그 사람을 때린 적도 욕한 적도 없고 퇴직금도 매달 관리하게 했는데 결국 내가 너무 속기 쉬웠던 거구나. 속기 쉬우셨던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사람을 믿으셨던 거죠. 저는 문득 제가 매달 받는 돈이 떠올랐습니다. 5만 원. 좋은 슬리퍼 한 켤레도 사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실제로 매달 받으시는 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30만 원 좀 넘나? 예전에 통지서가 왔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136만 5천 원이었어. 지난 10년간 엄마는 매달 할아버지께 5만 원만 드렸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인터넷 뱅킹 화면 캡처였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국민연금공단 연금 이체라고 쓰여 있었고 매달 고정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태블릿으로 한번 로그인해서 모든 계좌 이체 기록을 봤어요. 할아버지 용돈 받으시는 시점이랑 쌀 사고 계란 사는 영수증 금액을 하나하나 대조해 봤어요. 하나하나 계산하고 한 건 한 건 따져봤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고 손가락으로 무릎 위에 옷감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엄마는 할아버지 돈을 최소 1억 2천만 원은 가로챘어요. 명절 용돈이나 할아버지 원래 예금은 빼고도요.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받았어. 단 1원도 더 받으려 하지 않았지. 할아버지가 더 받으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엄마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뺨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 아이는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기사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크랩해둔 것이었죠. 제목은 인천 부부 교통사고로 사망, 어린 자녀 친척이 맡아 양육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에는 전복된 흰색 승합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제 동생 내외가 가구를 사러 갔다가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막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죠. 박민주는 제 사촌 오빠예요. 아빠가 아니라. 그 아이는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의 삼촌이시고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한 번도 그걸 말할 생각은 없었다.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지. 어차피 우리가 키웠으니 이름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은 중요해요. 그 아이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외부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집에 머물 자격이 없다고요. 눈가가 뜨거워지고 코끝이 터질 듯이 시큰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노트에서 복사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주주 출자 계약서였습니다. 그 위에는 제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제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예전에 아니 민준 오빠한테 빌려주셨던 그 창업 자금이에요. 오빠만 잘 되면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서명은 하셨어요. 이건 정식 주주 계약서예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되찾을 생각이 없으셨을 뿐이에요. 저는 천천히 그 종이를 접어 가방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저를 위해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제가 함께 서서 저를 위해 되찾으려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황정남의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계단을 오를 때 가방을 든 손이 조금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가방이 아니라 그 안에 제가 30년간 억눌러 온 것들이었습니다. 황정남은 우리 둘이 함께 나타난 것을 보고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저녁은 좀 이따 차릴게. 자네 손녀도 내 무 조림맛 좀 보게 해야지. 소연이는 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황 아저씨,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부엌으로 가지 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낡은 소파 앞에 가방을 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한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네가 어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줬으니 나도 너에게 진실 하나를 보여줘야지. 저는 쭈그려 앉아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고 겹겹이 뒤집었습니다. 마침내 가방 바닥에 서류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누런색 봉투의 모서리는 이미 말려 올라갔고 그 위에는 빛바랜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봉투 입구를 쓰다듬고 조용히 그 안에 두 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날짜는 1990년 7월 9일. 중앙일보 사회면이었습니다. 제목은 가구 공장 방문차 상경, 인천부부 교통사고로 동반 사망, 어린 자녀 유족이 돌봐야였습니다. 아래에는 작고 흐릿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차 앞부분이 찌그러진 사진이었습니다. 제 동생 내외가 그날 그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부천에 가구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전복되었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아이는 겨우 1살 남짓이었습니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았죠. 당시 저는 쉰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가 제게 맡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맡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봉투 속 두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표지는 이미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세대주 이밀천이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별표가 표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민준, 관계, 양자, 이병일, 1991년 1월 5일. 저는 이 페이지를 소연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여보았고 바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아이에게 알리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네 할머니가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했지. 이름도 바꾸고 이야기도 바꿨다.
남들이 나를 꾸민다고 말하는 건 두렵지 않았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게 두려웠다. 그럼 이 모든 게 정말이었군요.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의 삼촌이지만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로서 그를 키웠다. 그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낡은 증명서를 바라보며 말투를 느리게 했습니다.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원망한 적 있고 지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면 모든 화가 사라졌다. 우리는 그렇게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변에는 가방과 얇은 스크랩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빛이 들어와 모든 것을 얼룩덜룩하지만 진실하게 비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1990년 7월 9일 월요일. 날씨는 용광로처럼 더웠습니다. 저는 아직 영등포의 철물 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막 먹고 났을 때 주머니 속 삐삐가 3번 울렸습니다. 그때는 아직 휴대폰이 없었죠. 저는 즉시 골목 어귀 공중전화로 달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으니 인천경찰서였습니다. 이밀천 씨 되십니까? 동생분 임지용 씨와 재수 씨, 김미영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순간 알아듣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무슨 교통사고요?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는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으니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도 챙기지 않고 골목을 뛰쳐나와 가장 가까운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내려갔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버스 창밖으로 햇볕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 손을 창가에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지만 저는 춥기만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는 사무실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저귀만 차고 신발은 신지 않은 채 손에는 플라스틱 젖병을 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복숭아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아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데려가서 키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다른 친척들은 모두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작고 뜨거운 아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았을 때 그 아이의 손이 제 옷깃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아이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체온은 38.5도. 의사는 놀람과 가벼운 탈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수액을 다 맞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우선 씻기자. 온몸에서 땀 냄새랑 오줌 냄새가 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늙은 부부는 욕실에서 아이에게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물속에서 숨이 넘어갈 듯 울었고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물이 흘러내려 제 등과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날 밤 저도 처음으로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이제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목욕을 마치고 저는 아들이 예전에 입던 옷을 입혔습니다. 너무 커서 2번 접어야 했죠. 그 아이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제 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눌한 발음으로 불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아빠.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정말 혼자서 아이를 안고 오셨어요?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 경찰이 사흘 내내 전화했지만 어떤 친척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내가 돌아왔을 때 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아이 씻기라고만 했지. 그날 밤 나는 시신도 보러 가지 않고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해 처리해달라고 했.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누런 서류 봉투를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방 안은 잠시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 하겠니?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그 아이가 불쌍했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할아버지가 이 집에 하루 더 있는 것조차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의심이 아니라 마치 강철모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쓰면서 읊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보도. 시간, 장소, 유가족 배경. 둘째, 가족관계 증명서. 정식 입양 기록. 셋째, 어제 할아버지가 서명하신 지분 계약서, 사본. 그 아이는 각 증거를 종이에 표시하고 해당 사진과 문서에 대한 메모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능숙한 필체를 보며 마치 소장을 준비하는 변호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모르면 할아버지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아이는 그 말을 마치 칼을 탁자 위에 놓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리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고 싶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피가 섞였다고 정이 깊은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된 것이 운명이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슬쩍 눈가를 닦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잘못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 아이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다투지 않는 것이 한 발 물러서면 넓은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반박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렇게 대한 거죠. 저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목에 돌멩이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삼촌의 자식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키우셨어요. 우는 법부터 걷는 법까지, 기저귀 찰 때부터 고등학교에 합격할 때까지 모두 할아버지가 함께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씀 안 하시니 그들도 기억 못하지만 저는 기억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은 아주 작았지만 마치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잊은 건 그의 문제지만 할아버지가 잊으시면 그건 잘못이에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아직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스크랩과 지분 계약서 사본, 그리고 소연이가 쓴 증거 타임라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도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말투는 무겁지 않았지만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게 아니야. 내가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아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격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어둑한 조명이 천장에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과 무엇을 다툴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분, 돈, 아무것도 남길 생각이 없었어. 그거 아니? 내 할머니가 그애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계속 내가 이 집에서 가장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밥하고 청소하고 너를 데리러 학교에 가고 모두 내가 원해서 한 일이야. 하지만 원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죠. 그 아이의 목소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내 성격은 내 할머니를 닮았구나.
예전에 나를 혼낼 때도 그랬지. 한마디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저는 고개를 숙여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 이름 아래 양자라는 두 글자를 보며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내가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아이에게 부담을 줄까봐, 그리고 언젠가 이 가정이 불완전하다고 느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 완벽한 가정을 주었구나. 그래서 감히 나를 부정하는구나. 소연이는 말이 없었고 그저 무릎을 좀 더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지분 계약서도 펼쳐 한 줄 한 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이밀천 현금 6천만 원을 출자하여 지분 20%를 영구 무상 소유한다. And 그거 아니? 나는 이 종이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걸 간직한 것은 단지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를 도왔고 그가 오늘날 이룬 것은 스스로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관대한 것이 아니라 묵인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돕는 꼴이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낡은 벽돌 바닥을 천천히 밟아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부정할 수는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이름은 호적에 쓰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열이 날 때 곁을 지키고 한밤중에 약국을 뛰어다녔던 모든 순간에 쓰여 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건 네가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라고 한마디 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 소연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맑고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3가지 물건을 잘 챙겨 가방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남겨야 할 것을 더 이상 공짜로 살았다고 말하게 두지 않기 위해서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짓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해요. 이번에는 그저 문을 나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두드리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이름과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내 마지막 자존심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날, 날씨는 좋았습니다. 햇볕이 사람을 조금 덥게 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마치 마침내 가야 할 길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친구의 삼촌으로 도기성이라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서초동의 오래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별로 없고 문 앞에는 도기성 법률사무소라고 쓰인 작은 동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에 번쩍이는 로펌 같지는 않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을 가득 채운 책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가는 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군더더기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죠. 그는 별다른 인사 없이 우리를 앉게 하고는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임 선생님.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4본, 지분계약서 4본, 연금 계좌 내역, 그리고 박소연이 손으로 쓴 증거 타임라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몇 년간 모아온 것들입니다. 다른 증거는 없지만 제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주었는지, 그리고 한 번도 되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 몇 장 넘겨보았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동작은 빨랐습니다.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4가지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하나씩 짚어 말했습니다. 첫째, 선생님 명의의 부동산입니다. 유언장 작성을 권고드리며 동시에 유언 증인과
녹음 공증을 설정하여 향후 가족들의 이해 제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이 지분 계약서입니다. 만약 아드님과 아직 정식으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분 보전 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 녹음 파일과 서류 자료는 제가 변호사로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증거로 법원이나 언론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향후 추가적인 부당 대우가 우려되신다면 제가 내용 증명을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선생님께서 자산 보호 절차에 착수했음을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조금 말랐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빨랐지만 저는 천천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가 모처럼 제 마음속에 누군가 옮겨버린 벽을 다시 단단히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아무렇게나 말하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부터 자격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도 변호사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생님, 법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선생님의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소연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 정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한 글자,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 이밀천은 오늘 독일성 법률사무소에서 자의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깁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는 내 손녀 박소연에게 상속한다. 기타 명의의 재산과 지분은 현행법에 따라 분배한다. 본 유언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위협, 강요 또는 오도도 없었음을 변호사의 증인하에 밝힙니다. 말을 마쳤을 때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후련함도 아니고 분노가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나 자신을 내 이야기 속에 써넣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명하시죠.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눈이 조금 흐릿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사본 두 부를 준비하여 한 부는 선생님께서 보관하시고 한 부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녹음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유산 분쟁이 발생하면 정식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평온하지만 마치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이건 복수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걸음은 잘 내디디셨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대항이 아니라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무릎을 툭툭 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남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결정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우리는 맨 끝칸에 앉았습니다.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방금 그 몇 줄의 글자요. 저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써두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다시 정의하려 들 거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명의를 이전할 수 없고 지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초조해지겠지. 저는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먼저 화해하자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오해한 거라고, 사진이 잘못된 거라고, 모두가 순간적으로 충동적이었다고 말할 거다. 그 아이는 말이 없었 그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초조해지게 두자.
우리는 앉아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법률사무소의 냉방은 강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마치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책상 맞은편에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황 씨였고 또 변호사의 친구였습니다. 사회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기자였죠. 외모는 평범했고 말할 때 눈빛은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임 선생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해 여론전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손을 쓸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는 펜을 꺼내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드리길 바라십니까? 저는 변호사를 쳐다보았고 그가 대신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께서 사건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진 합성, 재산 횡령, 신분은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경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발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황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보도용 예비 기사를 작성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런 방식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소연이가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사는 미리 써두고 자료도 다 준비해 두는 거예요. 상대방이 만약 공격해오면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먼저 공격하고는 우리가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말하게 두고 싶지는 않다. 맞습니다. 황 기자는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우리는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아주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의 채광 방향, 사진 속 커튼 색깔까지 3번이나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는 모든 항목을 교차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원본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녹음 파일은 누구의 핸드폰에서 녹음되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은 최근에 발급받은 것입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증거 출처와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는 건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오래된 말이 떠올랐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해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2시간을 들여 인터뷰를 하고 복사본과 녹음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우선 내부용 예비 기사를 작성해서 저희 시스템에 올려두겠습니다. 이 기사가 한번 공개되면 종합 세트가 될 겁니다. 기사, 사진 비교, 법률적 설명, 인터뷰 녹취록까지 전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소당할까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제가 그걸 두려워했다면 이 업계에서 20년이나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무게를 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편을 들지 않았지만 진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배웅할 때 그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만약 정말로 기사를 내보내시려면 미리 알려주십시오. 갑작스러운 건 싫습니다. 저는 준비된 싸움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밤에 황정남의 집으로 돌아와 소연이는 오늘의 절차를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변에는 낡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만약 일이 정말로 커지면
그들이 막무가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투지도 욕하지도 않았지만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반드시 제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만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기다릴 거다. 관망하면서 우리가 허풍을 떠는지 볼 거다. 그가 파악하지 못할 때 그는 스스로 허점을 드러낼 거다. 그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다. 저는 두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언론을 동원하면 그는 오히려 손을 떼고 다른 길을 찾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때부터 경계를 풀기 시작할 거다. 실수를 하기 시작할 거다. 소연이는 몇 초간 생각하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보다 더 술을 잘 읽으시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할머니 데리고 시장 가서 깎던 실력이 어디 가겠니? 우리는 잠시 웃었습니다. 밖의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 도시는 낮에는 언제나 시끄럽지만 밤에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마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폭풍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올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흘 뒤였습니다. 아침 9시 반 황정남이 장을 보러 나가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막차를 끓였는데 창밖 날씨는 무언가 일어날 것처럼 흐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충망 너머로 밖을 보니 그녀였습니다. 양미숙. 그녀는 갈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말았으며 손에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은행에 계약하러 가는 사람 같았지 자신이 쫓아낸 노인을 찾아온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는 않고 작은 틈만 내주었습니다. 아버님, 뵈러 왔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미소는 잡지에서 오려낸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습니다. 요 며칠 잘 지내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가운 차 한 잔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시지 않고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온 건 이야기 좀 하려고요. 싸우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가요. 며칠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일이 너무 커져서 아버님께서 저희를 오해하실까 봐요. 저는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에는 여전히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네일아트를 받았으며 마디마디가 찬물 한 번 안 닿은 듯 곱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누가 줬니? 제가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건 가족 단톡방에서 어떤 친척이 돌린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별게 다 있잖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 이유로 날 내쫓았구나. 그녀는 대꾸하지 않고 핸드백을 열어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 의향서 초안이에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일로 서류가 오가고 언론에 노출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생각은 만약 아버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손을 뻗어 받아들고는 내용을 보지 않고 바로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너 오늘 온 건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널 두려워하지 않을까 봐온 거지. 그녀의 몸이 살짝 굳었지만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아버님, 마음 상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어떤 말들은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야죠. 이제 와서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제 말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지만 눈빛은 그녀가 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내가 나를 내보낼 때 내 얼굴이 어땠는지, 내 목소리가 어땠는지 기억하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네가 가짜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한마디 묻지도 않고 바로 나를 짐 싸게 만들고 내쫓았을 때 누가 더 모질었을까? 네가 더 모질었지.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아까보다 더 느리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온 건 화해하러 온 게 아니라 떠보러 온 거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일을 크게 벌일지 보러 온 거잖아. 맞지? 그녀는 7초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다들 먹고 살아야 해요. 이렇게 하셔서 아버님께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가화만 사성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너희가 반발짝이라도 정을 베풀 줄 알았지. 저는 일어나 가방 앞으로 가서 그 집은 계약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남편이 창업할 때 내가 낸 돈이다. 총 6천만 원. 그때 내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지.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재산을 다투려는 거라고? 저는 또 다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을 꺼내 그녀에게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 남편의 신분이다. 내 친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의 아들이지. 1살 때부터 내가 데려다 키웠다. 밥 한 숟가락도 내가 벌어서 먹인 거야. 내가 지금 이걸 내 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부당한 거니?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 말투는 마침내 그 여유를 잃었습니다. 아버님, 잘 생각하셔야 해요. 뉴스 같은 건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요. 평생 명예롭게 사셨는데 늙어서 변했다고 남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마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가 가져온 편지를 그녀 앞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네가 내가 변할까봐 두려워하는 건 네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참지 않는 모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저 내게 마땅한 약간의 체면, 약간의 결백, 약간의 피땀을 아직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에게 남겨주고 싶을 뿐이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가정도 잃게 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나는 이미 가정이 없다. 너희가 나에게 짐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한 그 순간부터 이미 없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그저 편지를 다시 챙겨 가방 지퍼도 잠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가에 섰을 때 저는 덧붙였습니다. 미수가, 이 세상은 네가 먼저 누구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종노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란다. 그녀는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볍지만 힘주어 잠갔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사흘 뒤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임 선생님,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움직임입니까? 회사 내부 정보에 따르면 그들이 이미 지분양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 명의의 20% 지분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구두로 포기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말이죠. 서류도 이미 작성되어 회사 등기 담당자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하마터면 물뿌리개를 놓칠 뻔했습니다. 내가 언제 구두로 포기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증거가 없지만 선생님께서 미처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도박을 건 겁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흔히 쓰는 수법이죠. 그리고 그들은 법무사에게도 연락해서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소유권 변경을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었고 물이 신발에 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소연이는 함께 서초동 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미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우리가 미리 준비한 모든 자료 사본과 신속한 재산 보전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손에 있는 첫 번째 카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지분 등기 변경 중지 신청입니다. 법원이 긴급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임시 처분 명령을 내릴 겁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법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고 엘리베이터 안은 기계가 상승하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법원에 간다는 세 글자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일이 제게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30대 남성 서기관이었는데 우리 자료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지분 계약서는 언제 작성된 겁니까? 1995년입니다. 회사가 막 설립되었을 때입니다. 도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원본 계약서가 있고 자금 이체 기록이 있으며 공동대가 이행 기록이 있습니다. 회사는 지분 변동을 공고한 적이 없으며 원주주가 포기 의사를 밝힌 적도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모든 변동은 소송이 명확해질 때까지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님께 제출하겠습니다. 3일 내로 회신드리겠습니다. 사흘째 오전 10시 정각, 법원에서 결정문 사본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결정. 보전 처분 신청 인용. 신청인 이밀천명의의 모 회사 지분 동결 및 이전 등기 절차 중지 명령.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작업 중지 명령. 도 변호사는 이 결정문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행동도 권리 침해로 간주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한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나 저녁이 되기도 전에 소연이가 제게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 아이가 연 것은 한 언론사의 기사였습니다. 사회 분야 뉴스 사이트에 올라온 것이었죠. 제목은 가족 분쟁, 양부가 지분 보전 신청. 30년 전 6천만 원 출자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부제는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재산 다툼인가? 진실인가? 87세 노인의 반격, 계약서 한 장이 30년 은원을 드러내다. 저는 그 글자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본지가 입수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에 따르면 당사자 이밀천 씨는 양부 신분으로 1991년 법적으로 입양을 등록했으며 시민 제보에 따라 당시 신문 스크랩, 송금 기록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황 기자군.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거야.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사용했고 중립적인 어조를 썼어요.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기사예요. 저는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본지 기자는 당사자 박민준 씨와 그의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기사 마감 전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이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마치 거울처럼 모두가 자신의 얼굴을 비추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 친구인 이 씨가 저를 보고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어이쿠, 자네도 뉴스에 나왔더군.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난 뉴스 안 봐서.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대단해. 80 넘어서도 용기가 있구만. 요즘 애들은 말이야, 늙은이가 더 이상 참지 않는 걸 제일 무서워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더 이상 참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저는 그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는 원래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의 반응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도망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왔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에서 갑자기 낮고 묵직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지는 않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제가 문을 열러 갔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박민준, 30년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키가 크고 마른 얼굴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화하러 온 사람 같지 않았고 오히려 죄를 물으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를 씹어뱉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스스로 거실로 들어와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 가서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 엄마는 네가 온다고 말 안 하던데. 제가 말했습니다. 몰라요. 그는 저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묻고 싶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에게 앉으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법원의 보전 처분 결정서 사본을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 종이를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셨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건 너를 감옥에 보내려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떠난 후에 내 것들이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질까 봐 두려웠을 뿐이다. 그는 한 번 웃었습니다.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무서워할 줄 아세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1살 때부터 안아 키운 그 얼굴을 한 글자 한 글자 물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내가 입혀준 게 내 아들이 입지 않았던 파란색 멜빵 바지였다는 거 기억하니? 바짓단이 너무 길어서 3번이나 접었지. 그의 얼굴색이 살짝 변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네가 5살 때 열이 나서 한밤중에 내가 너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다. 슬리퍼 신고 택시 탈 돈도 없어서 기억나니? 그는 입술을 깨물었고 얼굴 근육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중학교 때 학원 등록금이 필요해서 내가 낡은 3륜차를 팔아서 그 20만 원을 마련했다. 내 고등학교 졸업식 때 내가 정장 입고 가서 사진 찍어줬고 첫 가족 사진은 아직 내 가방 안에 있다. 제 시선은 그의 눈에서 한 번도 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한마디 해볼 용기 있니? 그는 이를 악물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동생의 자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친아들이 아니지. 하지만 네가 먹은 건 내가 번 거고 네가 입은 건 내가 빤 거다. 네가 결혼할 때 집계약금 절반은 내가 빌려준 거고 네 회사 창업 자금 1,6천만 원도 내가 내준 거야.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냐고 물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말 못하는 건 네가 찔리기 때문이다. 네가 정말로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나한테 와서 묻지 않았을 거다. 벌써 고소장을 써서 날 고소했겠지. 그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협박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너는 재산으로 나를 협박하지 마라. 그는 숨을 가쁘게 쉬며 반발짝 물러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온 가족이 아버지와 절연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말투는 마치 막 뚜껑을 연끓는 물처럼 평온했습니다. 내가 집을 나온 그날부터 나는 이미 너희 그 온 가족 안에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눈가가 붉어졌지만 억울함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실 수는 없었어요? 내가 조용히 가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남겨주길 바랐던 거겠지. 안 그래?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한쪽에 섰습니다. 이제 가도 좋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분함, 수치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같았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지 않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복도를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뒷모습조차 돌아보지 않을 때까지 저는 가볍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철컥 소리가 제 귀에는 아까의 다툼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한 발짝도 물러서게 할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것은 다음 날 아침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이 변호사를 통해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고 행동이 편집증적이라며 보전 처분을 해제하지 않으면 무고죄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듣고 웃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한마디만 전해주시오. 무엇을요? 고소하라고 전해주시오. 그 녹음은 제가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일은 박소연이 학교 기숙사에 짐을 챙기러 간 날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음성 메시지는 정오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막 점심을 먹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짐 싸다가 예전 아이패드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거 기억하세요? 안에 음성 파일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패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불경을 들으라고 사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잘 다루지 못해서 소연이에게 다운로드를 부탁했었죠. 저는 그저 경전 듣는 데만 쓰는 줄 알았지 스스로 무언가를 녹음할 줄은 몰랐습니다. 몇 분 후 소연이가 음성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파일명은 녹음 파일 2013년 11월 12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천 씨, 당신이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미 없을 때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 속에서 튀어나온 듯 너무나 익숙해서 눈이 금세 축축해졌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몇 마디 흙 속에 묻고 가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서요. 첫째, 나는 당신 마음속에 항상 응어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준이가 당신 동생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지 않기로 한 그날부터 당신은 혼자서 이 집을 40년 동안 짊어졌죠. 당신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은 항상 아이가 그런 과거를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아이가 당신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당신을 공경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그녀는 기침을 한 번 하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둘째, 내가 가끔 당신이 미숙이에게 양보하고 민준이에게 참는 걸 보면 나도 답답했어요. 당신한테 화내고 싶었죠. 그렇게 성질 좀 부리라고.
하지만 나도 알아요. 당신이 성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걸요. 하지만 여보, 늙은 사람이 언제까지나 양보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평생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밟고 건너편으로 가게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는 다리 이름조차 기억 못하게 될 텐데 만약 언젠가 당신이 정말로 버티기 힘들어지면 제발 더 이상 참지 말아요. 당신은 충분히 오래 참았어요. 저는 여기까지 듣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뼛속에서 자라난 바람처럼 한 방울 한 방울 제가 너무 오랫동안 숨겨온 것들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녀는 2초간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18살 때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날 밤 그 아이가 술에 취해서 한밤중에 우리 집 베란다에서 울면서 말하더군요. 아빠라고 부르기가 두려워요.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라고. 자기가 당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당신이 친아버지보다 더 잘해줬다고 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워했죠. 내가 그때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이 들으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10년을 더 버틸까봐 그랬어요. 이제 당신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일천 씨, 당신도 가끔은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베풀 수 있도록요. 당신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만약 당신이 정말로 어느 날 참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나도 하늘에서 잘했어라고 말해줄 거예요. 녹음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베란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난간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고 온 세상이 그 말 한마디만 남은 듯 고요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밟고 건너편으로 가게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는 다리 이름조차 기억 못하게 될 텐데 저는 그 말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10번은 넘게 들었을 겁니다. 마치 그 말로 제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가 돌아와 아이패드를 제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이런 걸 녹음하신 거 아셨어요?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똑똑하게 말씀하시는 줄 몰랐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아주 잘 아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나 이제 선택하겠다. 재판날, 저는 깨끗한 셔츠를 입고 특별히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이렇게 격식을 차린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진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은 크지 않았지만 간단하고 밝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을 때 저는 박민준과 양미숙도 온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들 옆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지루한 사건을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판사가 제게 발언 기회를 주었을 때 저는 일어나 그들을 보지 않고 판사만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두 손으로 돈을 버는 것과 한 입으로 분노를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빼앗으러 온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되찾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언젠가 제가 떠났을 때 제가 평생 노력한 것들이 모두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심지어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 부부를 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편애한다고 손녀에게 너무 많이 남겨준다고 말했지. 하지만 내가 묻겠다. 내가 너희 집에 17년 동안 살면서 공과금 내고 빨래하고 밥하고 너희가 늦게 돌아와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니?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는데 오히려 내가 눈치가 없다고 하는구나. 저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을 마치자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변호사에게 절차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후 소연이가 제게 엄지를 치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달 후 법원은 지분이 제 합법적인 소유이며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상속되어야 하므로 이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스가 나온 날 인터넷에는 의외로 저를 지지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보니 우리 아빠가 생각난다. 나중에 내가 저 부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재산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틀리지 않았다는 한마디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크지는 않지만 창문으로 햇볕이 잘 들고 가스레인지도 음식을 빨리 데워줍니다. 아래층 분식집 아주머니는 제가 뉴스에 나온 것을 알고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웃으며 말합니다. 임 어르신, 오늘은 정의의 계란말이 김밥 한 줄 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연이는 가끔 주말에 와서 자고 가며 전구를 갈아주고 냉장고를 청소해줍니다. 우리는 그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더욱 가족 같아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아이패드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간직하고 있지만 2번 다시 듣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알지만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그 한마디에 멈춰선 목소리를 당신은 평생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밟고 건너편으로 가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다리가 아닙니다. 제 길을 걷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평생 처음으로 남겨준 길을. 이러한 가족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녀를 위해 반평생을 헌신한 노인이 결국 유산 문제 하나 때문에 외부인 취급을 받으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법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했고 마침내 수년간 마음속에 억눌러왔던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너무 단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작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가족 관계가 재산 문제와 얽히면 변질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식과 법정 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가족 관계 속의 냉담함, 계산, 그리고 오해에 대해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저희는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의 친구, 가족과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노년의 선택, 감정의 경계, 그리고 자기 보호에 관한 이 현실적인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댓글창에서 기다리겠습니다.